일본의 전통 일본 목각 인형 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시 그 목각 인형에 관련된 이야기 들으신 적 있으신가요? 자, 여러분들 이 인형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지금 채팅창에도 본 적 있어요, 여행 가서 봤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자, 일본 동북지방의 전통 목각 인형 유래에 대해서도 굉장히 논란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것 또한 마비끼와 관련된 그런 논란이에요. 자, 어떤 말이 나왔냐. 자,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어떤 사람이 아이를 그 쌀 지프로 이렇게 누르고 있고 거울을 보고 있는데 거울에는 도깨비 같은 형상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냥 아이를 죽이는 약간 그런 엄마의 악마 같은 모습을 표현한 건지 아니면 이 거울을 보면서 나는 신에게 이 아이를 반환하는 거다라는 거를 보면서 그걸 표현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그림이 실제로 있었어요. 그럼 이 전통은, 이 풍습은 확실히 있었다는 거죠. 자, 이 인형을요, 미즈코라고도 부른다고 합니다. 자, 이 미즈코가 뭐냐면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갓난아기의 입에다가 쌀 겨등을 잔뜩 채워가지고 질식시키는 거예요. 아니면 줄로 이렇게 아기의 목을 조른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아이의 부드러운 부분, 목이나 배를 이렇게 꽉 눌러가지고 아이를 질식시켜 죽인다는, 아니면 해변이나 강가, 늪에다가 그냥 아이를 던져버려서 익사를 시킨다거나 이렇게 갓 태어난 아기를 죽인다는 이런 풍습으로부터 나온 그런 겁니다. 그래서 미즈코라고 부르나봐. 물숫자를 쓰더라고요. 코도모의 코. 아이의 그런 한문을 쓰는 건데, 자, 여러분, 일본의 자장가 중에 이런 자장가가 있어요. 넨네 코노리오 오코로리오 넨네 시나이토 카와나가스 넨네 코노리오 오코노리오 넨네 시나이토 하카타테르라는 말이 있어. 그런 노래가 있어.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의 자장가야. 네네 코노리오 오코노리오가 뭐냐면 자장 이런 뜻인데, 넨네 시나이토가 뭐냐면 넨네 시나이토 자지 않으면 카와나가스 강에다가 던질 거야. 강에다가 흘려보낼 거야. 넨네 코노리오 오코노리오 자장 넨네 시나이토 자지 않으면 하카타테르 무덤을 세워줄 거야 라는 자장가예요. 자지 않으면 강에다가 흘려보낼 거야. 자지 않으면 너의 무덤을 세워줄 거야 라는 이런 자장가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일본엔 노구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분이에요. 자, 이분은요, 일본, 노구치 우조라는 사람이요. 일본 동요계의 3대 시인이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음악가인데요. 자, 일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비누방울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동요인데, 이것도 사실은 이 마비키 풍습에서 만들어진 동요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동요를 찾아왔어요. 자, 일단 이 동요를 들어보시고 이 동요에 나오는 가사가 무언지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이런 노래입니다, 여러분들. 자, 이 노래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비누방울 날아 지붕까지 날았다. 지붕까지 날아 부서져 사라졌다. 비누방울 사라져 날지 않고 사라졌다. 태어나자마자 부서져 사라졌다. 바람들 불어 비눗방울 날리다. 라는 가사입니다. 자, 노구치 우조. 이 사람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아내가 있었는데 아내는요, 딸 미도리라는 아이를 출산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요, 오래 살지 못해요. 태어난 지 일주일도 안 돼서 아이가 죽어버렸다고 해요. 그래서 이 노래는 노구찌가 자신의 죽은 딸을 그리워하면서 쓴 노래라고는 해요. 그런데 보시면 비누방울 사라져 날지 않고 사라졌다. 태어나자마자 부서져 사라졌다. 이런 가사들이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바로 부모의 손에 죽었다. 그리고 사라져 날지도 못하고 사라졌다. 아기가 채 응애하지도 못하고 바로 죽은 거지. 지붕까지 날아 부서져서 사라졌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이것도 분명 마비끼에 관련된 어떤 내용이 아닐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그런 노래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자, 사실 이런 목각 인형들은 일본 여행 오시거나 그러신 분들은 한 번쯤은 접해 보셨을 인형들일 거예요. 뭐 온천 놀러 갔을 때도 분명 이런 인형들이 많이 있었을 거고, 그리고 뭐 공항이나 이런 면세점 같은 데서도 분명 이런 인형들을 보신 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런 목각 인형, 미즈코라는 인형도요, 사실 그 마비끼에 관련돼서 만들어진 인형이다. 그래서 이 미즈코라는 영혼을 위로하는 것으로 만들어졌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우리 아이를 죽였다. 당연히 이런 건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진짜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일이잖아요. 너무나 괴롭고 슬프고 그 죄의식에 관련된 그런 게 얼마나 심했겠어. 자, 동북지방 각지에서 이 목각 인형이 막 팔렸습니다. 자, 현재는요, 뭐 동그란 눈을 가진 예쁜 목각 인형들도 많이 있지만 사실은 보통 이런 목각 인형들이 많아요. 눈은 굉장히 극단적으로 가늘어가지고 거의 비슷한 개성 없는 이런 인형들이 많이 있잖아요. 사실 이 인형들은 일본 집에만 놀러 가도 좀 자주 볼 수 있는 인형들이죠.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보시면 아, 이게 죽은 아이들을 기리기 위해서 만든 인형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입은 웃고는 있는데 뭔가 조금 눈이 서글퍼 보이고 좀 외로워 보이실 거예요. 자, 그럼 이 목각 인형은 왜 만들어진 건가? 아이들이 갖고 놀라고 만들어진 건가? 자, 그런데 사실 이 목각 인형의 기원은 따로 있다고 합니다. 무엇일까요? 사실 제가 본 그 그림 중 이게 제일 잔인했어. 아기가 막 이렇게 죽임을 당해서 막 이렇게 소변인을 보고 있는 막 이렇게 다 나오는 탯줄도 아직 채 끊어지지 않은 아이가 이렇게 죽임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마레타 마카링이 이렇게 써 있어. 태어나자마자 라는 이렇게 한문이 쓰여 있는데, 자, 에도 시대의 일본에서는요, 낙태 혹은 이 마비끼가 계속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살아가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그렇게는 모두 말을 하고 있어요. 물론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이건 너무너무나도 슬픈 일이었습니다. 자신의 아이를 자신의 손으로 직접 죽인다는 일을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자, 7살 때까지, 아기가 7살이 되기 전까지는 신의 아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자, 신의 세계와 사람의 세계 그 중간에서 이 아이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이런 말이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가난 아기가 태어났을 때 너무나 살기 힘들었던 사람들은 아이의 머리, 아직 부드러운 부분을 손으로 눌러, 그리고 코나 입을 막아, 혹은 그 부분을 젖은 종이로 이렇게 붙여가지고 아기가 이렇게 젖은 종이를 붙이면 어떻게 돼? 아기가 이렇게 뗄 수가 없잖아. 태어나자마자 어떻게 알겠어, 아기가. 그럼 그렇게 죽이거나 아니면 이렇게 얼굴을 눌러서 죽이거나 목을 손으로 누르거나 얼굴을 그냥 물에 담그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아이를 살해했다고 합니다. 아, 나 말하면서 너무 잔인해요, 저도.
자, 자신의 사랑스러운 아이를 죽이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엄마의 마음, 그 모친의 마음은 얼마나 끔찍했을까요? 너무나 이 죄 많은 모친들은요, 이 죽은 아이의 혼 때문에 혹은 스스로가 이런 죄악감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을 하거나 아니면 아이를 위해서 어떤 제사를 지낸다든지 아니면 뭐 아이를 모습을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세워놓는 그런 행위들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목각 인형이 보이는 이 희미한 미소는 구세 관세음 보살의 뭐 열애가 있다 뭐 이런 뜻이야. 아빠가 날 죽였지만 이해해요 라는 이 아이들의 모습을 이렇게 웃음으로 표현했다는 말도 있어요. 너무 슬프지 않아? 진짜. 사실 신에게 반환한다, 아직 내 아이가 아니고 신의 아이다 라고 생각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었겠어? 그런 구실이 아니면 어떻게 이 엄마가 살아갈 수 있었겠어? 아빠가. 자, 아이를 잃는 것은 아빠도 물론 슬펐겠지만 10달 동안 자기 뱃속에 놓고 아이를 낳자마자 죽이는 엄마가 좀 더 마음이 아팠겠지. 자, 그래서 이 죽은 아이를 대신해서 목각 인형을 만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목각 인형을 계속 보고 있으면 뭔가 슬픈 듯한 표정을 느껴지는 것은 바로 그것을 만든 사람의 마음을 비추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말도 있다고 해요. 이 목각 인형들은요, 남자들이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 외로운 것 같은 표정이기도 하지만 왠지 모를 편안한 미소를 띠고 있기도 하죠. 그것은 왜냐면 자신의 아내를 위로하기 위해서 이렇게 목각 인형이라도 아이가 웃고 있는 모습을 만든 거라고 해요. 처음에 이 목각 인형은 아이들의 장난감으로 만들어진 것은 절대 아니라고 해요. 그렇지만 반드시 아이들이 갖고 놈으로 인해서 의미가 부여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왜냐면 사실 이 목각 인형 놀 때 아이들이 안녕 하면서 갖고 놀 거 아니야. 그 인형을 되게 예뻐해 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엄마나 아빠는 멀리서 그 아기가 인형을 갖고 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행복해하고, 아이는 또 그 아이가 갖고 놀아짐으로 인해서 어떤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고 있고, 인형으로 만들어졌지만 누군가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이런 것 때문에 이 아이들이 갖고 놈으로 인해서 뭔가 더 의미가 부여된다고 합니다. 자, 목각 인형이 된 아이가 아무것도 모르는 살아있는 아이들에 의해서 사랑받게 되는 거, 귀여움 받게 되는 거. 자, 이것들이 바로 이 목각 인형들의 존재함에 약간 이 인형들이 기뻐하지 않을까라는 게 그런 목각 인형을 만든 사람들의 마음이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난 그래서 이 목각 인형을 보는데 괜히 슬퍼지는 거야. 그리고 나는 이걸 아빠가 만들었다는 게 너무 슬퍼. 상상을 해봐요. 아빠도 자기 애일 거 아니야. 근데 애가 태어나자마자 죽었어. 능력 없는 괜히 부모, 우리 때문에 아기가 그냥 죽은 거 아니야. 응애 울어보지도 못하고, 나 또 슬플라 그러네, 씨. 죽지도 못하고, 태어나자마자 빛도 못 보고 이렇게 죽은 거 아니야. 그런데 엄마가 막 거의 반 미쳐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아빠가 자신의 죽은 아이를 생각하면서 깎고 자신의 아내를 위로하기 위해서 그 인형을 계속 깎은 거야. 만드는 거야. 좋은 곳에 갔길 바라면서 우리 아내가 이 인형을 보면서 위로받았으면 좋겠다는 그 남편의 마음, 그러니까 그 아빠의 마음도 진짜 얼마나 아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죽은 아이를 또 웃으면서 표현했다는 게 엄마 아빠 나는 괜찮아요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만들었다는 게 난 너무 가슴이 아팠어. 이 목각 인형을 사가지고 맨날 좀 좋은 곳에 갔기를 기도해줬으면 좋겠어. 물론 지금도 그렇게 만드는 건 아니겠지만은 좀 가슴이 개인적으로 많이 아팠어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또 책이나 영화로 만들어진 것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자,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만화가 작가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요코하마 미스테루라는 사람입니다. 저 할아버지. 요코하마 미스테루의 작품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어둠의 토끼라는 그런 그 만화가 있대요. 근데 이 주인공 도끼가 바로 이 마비키 풍습으로 버려진 아이에 관련된 이야기래요. 이 남자애가
도기라는 이 남자애가 마비끼 풍습으로 인해서 자신의 부모님께 버려져서 이 아이가 뭔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제 그런 내용을 다룬 만화라고 합니다. 마비끼 풍습에 관련된 만화가 그려져 있고, 밑에는 뭐냐면 여러분, 이게 이마무라 쇼헤이라는 1980년도에 그 이마무라 쇼헤이라는 감독이 연출한 작품입니다. 이 영화는요, 칸 영화제 황금 종려상을 받은 명작이에요. 자, 나라야마 부시코 배경에 마비끼, 그 다음에 고려장, 이런 관련된 영화입니다. 고려장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이 포스터를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조금 크게 보여드리면 여기 보면은 이제 그 할머니와 아들이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여자가 이렇게 다리를 벌리고 이제 있는데 남자가 이렇게 두 손을 모으고 있죠. 아기가 나오는데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모습인 건지는 모르겠고, 여기도 보시면 여기는 엄마는 아이를 눌러 죽이고 있고 자기 무릎으로 아이의 몸을 눌러서 죽이고 있고, 여기는 어떤 아들이 자신의 아버지를 이렇게 버리는 듯한, 숲속에 버리는 듯한 그림이 이렇게 있어요. 이건 이 영화의 포스터는 아니고 옛날부터 내려오는 뭐 그 일본의 약간 그런 잘못된 풍습에 관련되는 그림이에요. 제가 두 개를 가지고 와본 겁니다. 자, 이 영화의 내용을 제가 잠깐 이렇게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자, 이 마을에서는요, 첫째 아들만 결혼할 수가 있게 나오는 거야. 둘째 아들 이후에는 뭐를 하냐면, 말하기도 끔찍한데 수간을 합니다. 수간이 여러분 뭔지 알아요? 수간이 뭐냐면 동물들과 관계를 나누는 걸 수간이라고 해요. 그래서 첫째 아들만 결혼할 수 있으니까 둘째 아들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동물들이랑 해요. 왜냐면 아이를 낳으면 안 되니까. 그리고 아이들은 마비키 혹은 인신매매로 일정 숫자만 유지할 수밖에 없어요. 자, 고려장을 하는 이유도 뭐예요? 우리나라에도 고려장이 있었잖아요. 나이 드는 자신의 부모를 산에다 버리는 걸 고려장이라고 했는데 왜 이런 게 생겼어? 노동을 할 수 없으니까. 일은 못하는데 먹기만 한다고 해서 그냥 이렇게 버려지게 된 거야. 말도 안 되는 풍습이죠. 자, 그러면서도 도둑질을 하면은 마을의 법에 따라서 사람을 죽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맨날 죽으라고만 하면서 도둑질하면서 사람을 죽이고, 법이라는 이유로. 자, 그런데 이 작품에는 한 집안이 어떤 규칙을 어겨요. 너무 많은 아이들을 뒀다가 생계 유지가 안 돼가지고 도둑질을 하게 됐는데 그 집안 전체를 생매장시키는 장면이 나온다고 해요. 그 집안 사람 전체를. 자, 그리고 마비끼 풍습이 어떻게 생겨나고 어떻게 마을의 인구가 일정하게 유지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영화라고 합니다. 자, 영화의 배경은 19세기 에도 시대 말기 동북 지역에 위치한 어느 산골 마을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곳의 주민들은요, 대부분이 농사를 짓고 자급자족하며 살아간다고 해요. 그리고 너무나 척박한 환경 때문에 수확량이 적은 거야. 그래서 대단히 사람들이 너무나 궁핍하고 가난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을은 너무나 깊은 오지에 있어가지고 정부의 통제도 잘 받지 않는 그런 동네였어. 그래서 마을 주민들은 자기들끼리 약간 이런 룰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먹는 입을 최대한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아이를 낳으면 안 돼. 아이를 낳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결혼을 하면 안 돼. 그리고 성관계도 하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오직 첫째 아들만 결혼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게 합니다. 자, 그나마도 첫째 아들도 너무 아이를 많이 낳으면 갓난아기를 죽여버려가지고 그냥 버리는 일이 비일비재해. 이 영화 속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식량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도둑질을 하면 안 돼. 그래서 도둑질을 한 집을 생매장시키기도 하고, 그리고 아들들은 자신의 부모가 70세가 넘으면 자신의 부모를 등에 업고 나라야마라는 산의 꼭대기에 갑니다. 그리고 부모를 버려두고 와야 하는 전통이 있어. 자, 주인공이었던 이 타츠에이는요, 어머니인 오린을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오린이 69세가 되자 이거를 버려야 돼. 이 나라야마라는 산에 가기 위해서 이 엄마를 버려야 되는데, 사실 자신의 어머니에 대한 효가 너무나 충실했던 이 아들은요, 너무나 괴로워해요. 자신의 어머니를 버리는 것에 대해서. 자, 그래서 그 해에 타츠의 가족이 사계절에 따라 농사를 짓고 새로운 부인을 받아들이거나 타츠의 아들 케사키치가 결혼하는 등 여러 가지 일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어머니인 오린이 70대가 되자 타츠에는 자신의 어머니를 지게에 싣고 그 나라야마 산길을 오르기 시작합니다. 여기까지가 이 영화의 줄거리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들으시면 뭐야, 그러면 이렇게 기근에 궁핍하고 그랬던 건 아시아 지역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아이를 버리고 죽이는 거는 아시아밖에 없어요? 그런데 조사해 보니까 딱히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서양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났었다고 합니다.
자, 서양의 경우는요, 약간 뭐 좀 비슷하기는 한데 여러분 헨젤과 그레텔이라는 만화 아시죠? 헨젤과 그레텔 내용이 뭐예요? 너무나 가난한 나무꾼 부부가 있었는데 자신의 자식이었던 그 딸과 아들이 있었잖아. 오빠였던 헨젤과 딸이었던 그레텔, 여동생 그레텔이 너무나 이 가난해가지고 이 새엄마가 계모가 얘네를 버려버려. 우리 집 먹을 것도 없잖아. 그래가지고 그 남편을 꼬드겨가지고 아이를 몰래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 부모님한테 버림을 받고 숲을 헤매게 되는데 처음에는 돌을 이렇게 떨어뜨린 거야. 오빠가 머리를 써가지고. 그래갖고 다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또 계모가 어떻게 쟤네가 어떻게 왔지? 다시 버려야 돼. 그래가지고 다시 또 버리는데 이번에는 여동생인가 그 오빠인가가 빵 부스러기를 이렇게 떨어뜨렸는데 벌레들이 그 빵 조각을 다 먹어가지고 집에 가는 길을 잊어버린 거야.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막 숲을 헤매다가 과자로 만든 집을 발견하죠. 근데 이 과자집을 막 이렇게 먹고 있는데 누군가가 문을 펄컥 열어요. 누구였어? 마녀였죠. 자, 마녀는 이들을 보자마자 그레텔을 하녀로 썼고 헨젤은 감옥에 감금돼갖고 살을 막 찌운 다음에 잡아먹이려고 했었어요. 뭐 이런 내용이지. 하지만 결국에는 뭐 마녀를 이제 죽이고 나서 그 마녀 갖고 있는 보물들을 집으로 가져가서 뭐 행복하게 살았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 만화에는 계모로 나오는데 원작에는 계모가 아니라 친엄마로 나와요. 저는 이걸 보면서 이런 전래동화 같은 거에 약간 원작에 관련된 내용을 가져오는 것도 재밌겠다 싶었어요. 사실 계모가 아니라 친엄마야. 친엄마가 자신의 친아이들을 버린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이 친엄마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악감정을 가질까봐 조금 바뀌어오면서 계모로 수정된 거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그 동화가 있는데요. 바로 이 동화입니다. 자, 우리나라 말로는 노간주 나무라는 그 동화예요. 더 주니퍼 트리라는 그런 동화인데 이건 그림 형제가 만든 거예요. 독일 민담을 약간 이렇게 기록하는 일을 했었는데 그 전래 동화중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노간주 나무라는 동화입니다. 사실 이거는 동화라고 하기에는 조금 너무 잔인해요. 이게 내용이 뭐냐면 계모가 그 자신의 의붓 아들을 살해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의붓 아들을 살해한 걸 들키지 않으려고 어떻게 하냐면 이 아들을 토막을 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 스튜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 스튜를 만들어서 아이의 친아빠에게 먹여요. 자신의 남편이자 자기가 죽인 이 의붓 아들의 친아빠에게 먹인다는 그런 줄거리예요. 노간지 나무라는 내용이에요. 자, 다행히도 이 나중에 의붓 아들이 어떤 걸로 환생하냐면 어여쁜 노래를 부르는 새로 환생을 합니다. 새로 환생을 해가지고 나중에 맷돌로 계모를 이렇게 응징한다 뭐 그렇게 그런 내용이야. 좀 잔인하긴 하죠. 근데 이 세상을 떠난 의붓 아들이 한 마리 새가 됐을 때 이렇게 노래해요. 약간 조금 잔인해요. 이렇게 노래합니다. 어머니가 나를 죽이고 아버지가 나를 먹었어요. 여동생 마리아가 내 뼈를 비단천에 싸서 노간주 나무 아래에 묻었어요. 라면서 노래하는 나무예요. 노간지가 아니라 노간주 나무예요. 노간주 나무. 어머니가 나를 죽이고 아버지가 나를 먹었어요. 여동생 마리아가 내 뼈를 비단천에 싸서 노간주 나무 아래에 묻었어요. 라면서 이 새가 막 이렇게 노래를 한대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동화라고 하기에는 조금 이렇게 잔인하긴 하죠. 자, 여러분 이거를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조금 크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이게 보면 엄마가 아이의 목을 누르고 있는 장면입니다. 위에는 뭐 악마처럼 보이기도 하고 신처럼 보이는 이렇게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고 여기에는 이제 엄마가 태어나자마자 이제 뭐 씻었겠지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뭐냐면 당시 유행처럼 번져졌던 이 마비키 하는 여성을 그려넣은 그림 액자였대요. 현재는 오타시 중요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어요. 이게. 그래서 군마현 오타시 니타노쇼 역사 자료관에 이 원형 그대로 보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비키 하는 여성을 그려놓은 소원 성취용 그림 액자래요. 이게 문화재예요.
자, 마비끼가 행해졌던 당시에도 이런 끔찍한 풍습을 금하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기는 했어요. 그래서 마비끼 하는 이런 모습을 그대로 그려가지고 신사나 절에다가 이렇게 복납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막부와 번은 이 심각한 사회 현상을 막기 위해서 여러 번이나 이 마비끼 금지령을 내렸대요. 자, 켄조쿠 3년 1690년에는요 아이를 버리지 말 것을 금기하는 기하 금지 포령을 반포하기도 했지만 양자를 내다버린 경우에는요 하옥을 했고요, 목 졸라 죽인 경우에는요 그 사지를 갈갈이 찢어 죽였다고 해요. 그렇게 아이를 버린 사람들한테는. 자, 템포 3년 1832년에는요 에도 막부가 마비끼 금지령을 내렸지만 어디까지나 에도에만 국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전국적인 일본 전국으로는 모든 거를 이렇게 다 제재하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아니 이런 거 제재하면 뭐해, 돈을 조금 걷든가. 맨날 죽는 사람 농민 진짜 국민들만 불쌍해 죽겠어. 우리나라도 그렇고. 자,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잔인한 내용이었어요. 저도 준비하면서 너무너무 괴로웠던 컨텐츠였던 것 같아요. 얼마나 가난하면 그랬을까?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자신의 아이를 그렇게 자기 손으로 죽였을까? 그러면서 신에게 복납한다면서 자기 스스로에게 마인드 컨트롤을 하면서 그 부모의 마음은 어땠을까? 저는 정말 짐작조차 가지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고 배고프지 않고 살고 있고 이렇게 건강하게 지금까지 잘 자랄 수 있었던 이유는 아무래도 지금까지 저희들을 열심히 키워주셨던 부모님의 그런 감사한 은혜가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나서 부모님께 문자 하나 보내드리던지 전화 한번 꼭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거 하나만 좀 바래요. 부모님이 자기들 옆에 있는 건 정말 당연한 게 아니거든요. 누구보다 그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 너무나 가여운 아이들이 끝없이 희생당했던 이 마비끼 풍습이라고 칭할 수 있을까요? 너무나 끔찍한 이야기죠. 그때 진짜 응애 한번 제대로 울어보지 못하고 엄마 젖 한번 물어보지 못하고 너무나 억울하게 가슴 아프게 죽은 그 아기들이 천국에서는 정말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고, 뭔가 환생을 했다면 너무나 사랑받는 가정에서 태어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오늘 K짱의 기묘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칠게요. 다음 주에도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올지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K스키 채널도 구독해 주실 거죠? 그럼 저 K짱은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